여러분, 일본이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요,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유동성 공급,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유동성 공급 엄청 되잖아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고자 시중에 돈 푸는 게 얼마입니까?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54조나 되죠.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3,077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1986년부터 발생을 해서요, 1991년에 뻥 하고 터졌습니다. 이 집값 버블을 촉발시킨 게 바로 1985년에 합의한 프라자 합의예요. 일본이 미국과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엔화에 대한 평가 절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고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엔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기업이 수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엔이 약세일 때는 수출이 잘 되지만 엔이 강세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요 금리도 떨어뜨리고요. 그러면서 내수 확대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수순을 보면요, 금리를 2.5% 수준으로 인하를 했고요. 내수 확대 정책은 엄청나게 펼쳤어요. 그러니까 86년부터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잖아요.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폭등이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게나 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난리였다니까요. 상업용 부동산이 5년간 상승한 게 2.7배예요. 2.7배 상승했어요. 2.7배. 3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은요, 5년간 2.2% 상승, 2.2배 상승했습니다. 이때가 1986년부터 1990년대까지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 말입니다. 부동산 왕이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요. 지금 우리 같으면 갭 투자해서 200채 갖고 있다, 300채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버블 경제의 아주 핵심이었던 전성기 때는요, 1990년이죠. 주택가격이 직장인 연수입의 8배. 그리고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가격은 더합니다. 직장인 연수입의 18배였습니다. 18배. 그러니 뭐 부동산이 광풍이 아니라 핵폭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품이 버블이 1991년에 갑자기 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처럼 정부가 엄청난 규제책을 때렸거든요.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인상, 심지어 부동산의 감정가 현실화, 우리하고 지금 똑같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습니다. 빠르게. 1990년 8월까지 기준금리가 뭐 6%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989년에 2.5% 수준이었던 것이
89년에 6%, 90년에 6%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때부터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산시장에서요. 1991년 4월부터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락하기. 예. 당연히 부동산 왕들은 다 망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사라졌죠.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개발하던 유령 도시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신도시라고 개발하다가 이게 폭락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유령 도시가 여기저기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요. 이때부터 일본에는 잃어버린 20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말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그야말로 예, 엉금엉금 기면서 엎치락덮치락 그야말로 일본식 불황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이 거의 뭐 전체에 퍼졌죠. 전체에. 일본이 폭망했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그때가 바로 199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하고 이게 똑같을 거냐? 사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시작은 유동성을 시장에 풀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금리 인하하고 재정정책 쓰고 그러니 그 돈이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엄청난 거품이 되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말입니다. 5년 이내에 입주한 게 14억에 육박합니다. 14억. 지금 5년 정도 입주했는 게 평균 가격이 14억이라면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문제는요.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예요. 왜 다르냐? 이게 금리를 바로 인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2.5에서 쭉쭉쭉쭉 인상해서 1989년 90년까지는 6%까지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는요. 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예요. 오히려 0%가 대세예요. 대세. 그렇다고 우리만 독불나게 금리를 올린다? 못 올리죠. 미국이 0%를 적어도 내년까지 갖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계속 0%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통빼라고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일본은 올렸는데 우리는 못 올리니까 결국은 부동산 거품이 한동안 계속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읽혀질 거다. 아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걸 가지고는 일본하고 분명히 다른 형태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부동산 강풍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뭐 우리 서민 경제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요. 경제 파국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이게 실물 경제로 자꾸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실물 경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돈을 해외 주식 투자나 해외 투자로 이렇게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요.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부동산이며 주식이면서
사면서 일본 사람들이 큰 손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해외 투자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당연하다고. 그리고 정부 주관으로 하는 뉴딜 펀드 있잖아요. 관제 펀드. 예,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봐요. 돈을 끌어들이겠다. 돈을 이쪽으로 흡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실물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게. 이번에 정부가 했잖아요.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가를 해줬잖아요. 대기업한테도. 그러면 이들이 벤처캐피탈을 만들어서 실물에 있는 시중 통화량을 그리 좀 끌고 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뭐 정부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수출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어 물품을 수출하는 TF팀을 만들어라. 이제 만들어 이제요. 6개월이 지나서 만듭니다. 예. 그런데 뭐 대기업이 또 하는 거고 대기업 자체가 적폐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시키겠다? 글쎄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는 건 아마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좀 끌어들여서 이게 자산시장에서 광풍이 부는 거를 막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